그 다음에 이제 형식으로 넘어가면 이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점이에요. 시점인데 나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서술, 묘사, 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서술이나 묘사는 다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돼요. 이랬죠? 구별이 안 되고 서술은 사건을 얘기한 거고 묘사는 말 그대로 베껴 쓰듯이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고전소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어요? 홍길동전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홍길동전. 그거는 서술이 많을까요? 묘사가 많을까요? 서술은 사건을 서술한 거야. 그러니까 홍길동전. 그리고 현대소설은 어떨까요? 현대소설 뭐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한강 같은 작가. 사건 전개가 많을까요? 묘사가 많을까요? 묘사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전소설, 옛날 소설은 어때요, 여러분들? 재미가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생동감, 예술성 이런 것보단 재미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건 전개가 빠르고 되게 많아. 그래서 얘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막 사건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고전소설 수능 준비하시면서 다 애를 먹었을 거예요. 한제시문 안에 사건이 많아요. 서술이 많은 거야. 이랬죠? 현대소설은 서술이 별로 없지. 알겠죠? 그러면 자, 딱 제시문을 딱 봤잖아요. 대사가 많다. 그럼 대사가 많은 게 읽기가 좋을까요? 묘사가 많은 게 읽기가 좋을까요? 묘사가 많은 게 읽기 좋아요. 왜냐면 대사가 많잖아요. 서로 실없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 대사가 많으면 이 대사 안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대사가 되게 많다. 그러면 정보가 많을 수 있어. 근데 그냥 대부분 줄글로 돼 있다. 그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심리묘사 한 줄로 끝이 나요? 아니거든. 이따만큼 하거든. 이해됐죠? 그러니까 소설은 시간을 절약을 해준다고 하는 게 소설 속에서 풍경 묘사를 하는데 그걸 다 물어보겠냐고. 풍경에 뭐 백꽃이 폈는지 딸기꽃이 폈는지가 그게 중요하냐고. 아니지. 소설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설이 이 인물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삶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묘사가 많으면 풍경 묘사일 수도 있는 거고 심리 묘사일 수도 있는 거지만 맞죠? 그 묘사에서 자잘하게 그런 게 다 중요하지 않다. 무슨 향기가 났고 무슨 백꽃이 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묘사가 많잖아요. 그럼 풍경 묘사다. 그럼 풍경의 느낌만 잡으면 돼. 아, 낭만적인 분위기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럼 심리 묘사가 많아. 자기 내 얘기를 막 구구절절히 해. 그러면 아, 슬프다는 거군. 그럼 휙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다 읽으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독 학원 가면 뭐 읽혀요? 소설 읽히거든. 왜? 건너뛰어도 되거든 걔네들은. 이래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소설은 일단 딱 봤는데 대사가 많다. 그러니까 희곡은 정보가 많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희곡이 인물이 몇 명 없다. 그럼 괜찮아. 인물이 되게 많다. 그럼 걔는 정보가 100%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걔는 나중에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설이다. 대사는 조금밖에 없어. 대사도 또 짧아. 대사가 길면 정보가 또 많거든. 싸우는 게 많다는 얘기야. 대사도 짤막짤막하고 막 거의 대부분 서술이다. 그럼 시간 절약해 주는 거죠. 제대로 다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요 형식상 일단은 현대소설은 서술은 별로 없다. 묘사냐 대화냐 이거인데 둘 중에 누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절약해주는 지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해되었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참 시점인데 여기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죠? 간결체, 만연체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간결체, 만연체. 문장이 짧으네, 기네 이걸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뭐가 간결체고 뭐가 만연체냐? 간결체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혼문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냥 짤막짤막한 주어 서술어 그냥 그 구조에 정보 하나 딱 들어있는 거. 이게 간결체고 한 문장 안에 아는 문장이 많고 이어진 문장이 많고 그러면 만연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시느냐? 만약에 선택지에서 간결한 문체로 짧은 호흡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시문에서 봐서 짧은 문장이 많이 보이나 봐. 그냥 많으면 그냥 맞는 거야.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현재형 진술, 방언 이런 건 좀 보실 필요 있어요. 현재형 진술이라고 하는 건 니은다로 끝나는 거예요. 니은다. 그러니까 보통 소설은 뭐뭐 했다죠. 영희는 밥 먹었다. 철수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가끔 이제 조금 세련된 기법을 추구하는 소설들이 있어요. 이상소설들 같은 경우는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니은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니은다로 끝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현장감이 느껴지죠. 생생함이 느껴지죠. 이되었어요? 그래서 니은다, 현재형 진술 그러면 흥미, 생생함, 현장감 이런 거랑 관계되고요. 방언, 비속어가 나온다. 그러면 뭐 방언과 비속어를 통해서 뭐 향토감을 나타낸다는 둥, 뭐 그다음에 뭐 사회 구성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둥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죠. 자, 시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점을 통해서 나머지가 다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말은 많지만 결국 시점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위치예요. 보는 위치. 보는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사랑방송님과 어머님이라고 하는 그 소설 알고 계시죠? 그거 보면 그거를 엄마를 묘사하는 애가 5살 화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화자, 신빙성 없는 화자라 그래서 5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를 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보실게요. 자, 얘가 이걸 쓰는 애가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인칭이야. 5살. 5살짜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어디까지밖에 묘사를 못하는가 하면 5살 시선에서 머무르는 데까지 밖에 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5살짜리가 엄마가 아빠랑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 리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이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가 아저씨한테 러브레터를 받고 가슴이 떨려가지고 얼굴이 빨개진 건데 얘는 5살이기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다 그래요. 이랬죠. 그리고 이 엄마가 아저씨한테 마음이 있어서 계란을 준 건데 얘는 5살짜리기 때문에 엄마는 아저씨한테만 계란을 주고 나는 차별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서운함을 느껴요. 이랬죠. 그러니까 이 5살짜리가 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이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코넌 도일이 쓴 명탐정 홈즈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거 다 어릴 때 읽어보셨어요? 홈즈는 되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명탐정 홈즈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에요. 관찰자 시점이에요. 왓슨이 친구를 보고 쓰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묘한 효과가 있어요. 왓슨이 1인칭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친밀감을 느껴요. 이랬죠. 그리고 왓슨의 친구야. 그럼 분명히 친하거든? 근데 왓슨의 입장에서 홈즈를 보는 거기 때문에 홈즈의 내밀한 묘사를 할 수 없어. 홈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홈즈라고 하는 인물은 독자와 있어서 양면적인 거리를 가져요. 1인칭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친밀한 분명히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1인칭 관찰자로서 홈즈를 묘사하기 때문에 신비한 어떤 영역으로 남아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홈즈라고 하는 인물을 친밀한 듯하면서 뭔가 감춰진 인물로 묘사하기가 좋죠. 이해되었죠? 자, 3인칭 전진적 작가 시점은 이 작가가, 이 서술자가 주인공의 모든 걸 다 알려줄 수 있어요. 리얼리즘 소설에 적합하죠. 그래서 이 시점이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어릴 때 배울 때 되게 딸딸 외워서 되게 재미 대가리 없게 배우는데 사실은 이 시점 되게 이제 좀 장르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좀 특수한 장르의 소설도 있어요. 누보로망 같은 거 보면 뭐냐면 누보로망이 뭐냐면 50년대 유행을 했던 건데 그때 이제 영화가 막 발달을 하니까 소설도 영화의 기법을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인물을 보는 것처럼 인물을 쓸 때 아무것도 내면 묘사를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막 쓰거든. 되게 이제 문체가 되게 특이하다고. 그렇게 좀 약간 스타일리시한 소설들 같은 거 보면 시점의 효과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좀 재미있거든요. 자,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이제 작가가 나름대로 이제 시점을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이걸 1인칭 주인공으로 할지 관찰자라고 할지 뭘로 할지 그걸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이 시점이 자 1인칭이냐 우리가 흔히 3인칭이냐 하는데 이것의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서술자의 위치예요.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이에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이에요. 자, 그리고 이 1인칭이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인칭이 지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럼 의식의 흐름 기법은 사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하기가 제일 좋은 거죠. 이해되었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는 중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는 그 순간은 그 인물에게 완전 초점화를 해서 전개를 하게 돼요. 그 인물이 보는 시선을 따라가서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탐정 홈즈나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처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작가 관찰자 시점. 자,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자, 전지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모든 거.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모두를 알아요. 전지, 모두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소설에서 종종, 전 밑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주의인데, 이청준의 가면 같은 경우엔 첫 번째 문제가 시점 문제가 나왔어요. 종종 나와요, 선지로, 종종. 이되었죠? 그 이따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점과 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여기서 심리 성격 제시 방법을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시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렇게 나와 있죠.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건 텔링 기법이에요. 텔링. 간접 제시라고 하는 건 쇼잉 기법이에요. 텔링이라 그러는 거는 말하자면 신데렐라는 슬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좀 달라져요. 자, 나에 대해서는 직접 제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쵸? 가능해져요. 여기는 남에 대해선 직접 제시가 불가능해지죠. 관찰자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해서는 직접이 가능하지만 얘는 직접이 안 되죠. 자, 이 두 가지는 확 달라지는데 작가 관찰자 시점은 그냥 행동 묘사만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 제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직접 제시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시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인물이 슬펐네, 어쨌네, 이 인물은 어리석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고 그게 선택지에 반영이 돼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잘 나오진 않지만 자, 서술자가 개입을 하는 거야.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사건을 요약을 해준다든지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해준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인칭은 서술자 개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내가 얘기를 쓰는 거야. 나가. 할 수 있지. 내가 쓰다가 내가 주인공이든 아니든 내가 얘기를 쓰다가 사건을 요약을 해준다든지 내가 글 쓰는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서술자의 개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3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때가 있고 불가능할 때가 있겠죠. 작가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개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개입이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서술자의 개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딱 들어갔다. 제시문 딱 봤어요. 인물 나왔다. 그럼 줄거리 읽으면서 배경, 소재 이런 거 세모 치시고 줄거리 읽으면서 딱딱 요약하시면서 읽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 하나만, 여기에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개. 뭐 두 개? 첫 번째 회상 있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제시 있나? 3인칭만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할 수 있고 1인칭은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알겠죠? 3인칭 시점인 경우에 직접 제시가 있나? 직접적으로 슬펐네, 사건이 어쨌네, 얘는 어리석었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됐습니까? 직접 제시는 인물의 성격 심리예요. 성격 심리를 직접 제시하느냐, 간접 제시하느냐예요. 이렇게 대체로는 인물 사건 위주로 읽으면 문제 풀다 보면 대체로 생각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소설 제시문들 쭉 넘기시면서
이게 선택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종종 쓰여요.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가 그거 가면이 빠져 있어요. 가면의 꿈인가 뭐 하는 게. 나눠드릴게요. 그냥 바로 그냥 거기에 봐버릴게요. 가면의 꿈. 거기 선지 첫 번째 글 봐주세요. 자, 7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A는 명식은 분명 그 가면 뒤에서라야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변신의 연극기 같은 것에서 오는 그 가면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새삼스럽게 자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거고요. B는 명식은 아직 변장을 풀지 않고 있었다. 자, 그는 목소리가 너무 잔잔했다. 어딘가 한숨 같은 것이 묻어있는 잔잔한 음성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7번. 1번 보실게요. 1번 A는 인물 자신이 밑줄 쳐볼게요. 시점이 맞지 않은 거예요. 인물 자신이라 그러려면 1인칭 시점이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3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자, 2번 선지를 보시면 인물의 독백적 발화 이렇게 나와 있죠. 독백이라 그러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야 돼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지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막 독백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어요. 관찰하느라 바빠요. 알겠죠? 자, 3번. 사건을 작중 상황 안에서 목격하는 인물과 그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서로 다르다. 서술자 동그라미. 서술자가 이 글을 이끌어 나가는 글 쓰는 사람이거든. 작가랑 좀 달라요. 작가가 자기 대신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보실게요. 작중 안에서 목격하는 인물은 바로 주인공들, 명식이랑 지연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건을 전달하는 사람은 서술자예요. 자, 시점이 몇 인칭이죠? 3인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연이랑 명식이 말고 제3자 어떤 사람이 글을 서술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번이 3인칭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의 뜻이. 자, 4번 작중 안의 서술자. 작중 안의 서술자라 그러면 무조건 1인칭이에요. 주인공이든 관찰자든 무조건 1인칭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5번. B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작중 상황 밖에서 전달하다가까지 끊고 여기까지는 3인칭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얘가 작중 상황 안으로 밑줄 쳐주시고 안으로라고 하려면 시점이 중간에 1인칭으로 바뀌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1인칭이니 3인칭이니 용어를 모르셔도 직관적으로 맞추시기는 또 하거든요. 근데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해지니까. 자, 그럼 다른 소설들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시점 그러니까 이런 문체상의 특징 나와 있는 것 좀 볼게요, 여러분들. 많이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꺼운 자료 있죠? 자, 우리 10쪽을 보시면 이상환식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요. 자, 13번. 위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서술상 특징 메모해 주시고 여기서 시점이나 아니면 문체상의 특징 같은 것들을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도 물어봐요. 되게 포괄적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술상 특징이라 그러면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시점과 문체상 특징이고요. 그 밖에 내용적인 거는 선지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합적 감상 문제예요. 자, 이제 보시면 2번 선지를 보시면 독백적 어조라는 말 나오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러면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힐까요? 늘릴까요?
사실 이론적으로 좁히는 게 맞는데 이론을 몰라도 1인칭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간결하고 호흡이 빠른 문체라고 하는 말 나오죠? 이게 뭐예요? 혼 문장이 많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장 몇 개를 찾아보세요. 짧은 거 보이는지. 보여요? 먹었다, 취했다. 쉽죠? 가버릴 테야. 한 문장 짧은 거 많죠? 그럼 간결한 거야. 알겠죠? 간결하면 당연히 호흡이 빨라요. 간결하면 당연히 호흡이 빨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통해까지 끊으시고요. 사건을 속도감 있게. 자, 속도감 있게. 이게 두 가지가 인과관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간결하면 대체로 속도감이 있긴 있는데 사건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건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한 제시문 안에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이동을 했다든지 하면서 여러 개가 나오면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게 맞아요. 되었어요? 그럼 이 제시문 안에서는 뭐 아내가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다가 순영이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였다가 뭐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한 제시문 안에. 네. 그래서 이제 3번 선지는 맞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5번 선지를 보시면 당시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사회 현실을 다룬 소설이 되는 거예요. 사회 현실 문제를 다룬 소설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 풀어보신 적 있어요? 없는 분 있으시죠? 메모만 해두세요. 일단은